국가통계연구원에서 2025 청년의 삶의 질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 미래 세대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청년이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로는 위태로운 내면의 세계, 두 번째로 치열한 외부의 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의 역설. 하나하나가 청년들을 관통을 하고 우리 부모 세대라든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미래를 걱정하고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위태로운 내면의 세계다. 높은 수준의 번아웃, 우울감. 이 번아웃이란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소진되고 정서적으로 이미 많이 피폐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들 때 막 각성제도 먹고 어떻게든 힘을 내지만 그게 상시적으로 위기 상태가 오면 결국은 몸이 버티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면 4세 고세, 4세 고시, 뭐 7세 고시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계속 해온 거예요. 초, 중, 고, 대학, 입시까지. 그리고 이런 취업까지. 이런 높은 수준의 번아웃이 근데 이런 젊은 청년들의 내면 세계가 지금 상당히 고립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번아웃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치열한 외부의 현실. 근데 사실은 저도 가슴이 찔려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네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네가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어떻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학생들이 포기하면서 경쟁을 해왔지만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고용도 안 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성취의 역설이다. 역사상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성취했지만 삶의 만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는 일자리도 늘고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과거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세대보다도 스펙이 높아요. 정말 능력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대접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그 성취의 역설을 갖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그 결과 보고가 인구수 줄어드는 인구랑 늘어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비율 변화를 한번 보면 2000년에 28%에서 24년도에 20%로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 비율 역시도 2000년도에는 6.7%에서 24년도에는 25.8%.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이나 초혼, 출산 역시도 남성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2000년도에 29세에서 24년도에는 33.9세로 그리고 근데 여성들의 초혼 같은 경우도 26 과거에 26세에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24년도에는 31세 상당히 많이 늦춰졌다. 그리고 첫 출산의 연령도 이제는 33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사회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가중될 텐데 또 청년들은 혼자 살면서 고립돼서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나 출산이 쉽지도 않고 뭔가 다 늦춰지면서 경쟁만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높은 번아웃과 우울감, 심각한 자살률.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사망 1위가 질병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19세에서 34세 자살률이 무려
사명으로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우울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5%였어요. 그리고 점점 좀 높아지다가 2023년도에는 16.3%다. 전체 10명 중에 100명이면 16명,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우울감을 겪고 있고 특히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젊은 여성의 우울감이 무려 22.8%다. 이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러 연구에서는 SNS의 영향이 있다. 이런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상당히 그런 뛰어난 부유층의 삶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상대 또 여성들은 그런 네트워크를 더 중시하는데 그런 걸 더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미디어에 보면 연예인들이 육아나 연애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호화롭다. 진짜 우리가 꿈꾸는 여행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또 출산을 해서 정말 고가의 육아용품을 사는 것들이 사실은 저도 결혼하면서 당근에서 이게 중고로 육아용품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번아웃. 이 번아웃이 정말 문제가 큰 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3명 중에 1명이 이미 번아웃을 경험을 하고 있대요. 32.2%.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불안이 39.1%.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에 더 큰 거는 19세에서 24세에는 이 진로 불안이 더 높다. 54.8%. 근데 이게 저는 교육자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감이고 과거에 그 치열한 경쟁 교육이 과거에는 그래도 일자리라도 보장이 됐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보장이 안 돼요. 저도 문과 출신인데요. 문송합니다. 문과 나와서는 도저히 취직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공대가 또 이과에서 인기지만 공대조차도 이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충분한 연구나 그 연구나 노력에 비해 처우가 충분치 않고 특히나 사회적 문제가 바로 의사, 의대 몰빵, 의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 명문대 진학이 어떤 게도 진로라든가 나의 삶에서 최소한의 보장이 됐다라고 이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육을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시만 경쟁만 어떻게든 이겨 나가면 나중에 뭔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처럼 사회가 부모 세대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번아웃의 책임은 청년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저는 부모 세대나 기성 세대, 그 사회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저도 이 교육 제도를 보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대학 입시는 더 복잡해지고 있고 또 막상 대학에 가도 취직이 보장이 안 되는 정말 우리가 그리고 학생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계속 경쟁해서 관계를 맺는 거라든가 협력한 이런 거는 또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더 고립감이나 번아웃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지가 있다.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가 85%예요. 그리고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도 있다가 79%. 우선은 저는 부모님을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 청년들한테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건강하시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30살이 넘어도 내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대요. 과거에는 20살만 넘어도 나 어른이야. 내가 내 삶은 책임질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게 거의 30살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요거 안에는 우리가 캥거루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 세대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의지가 있는 그런 기대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 외로움에 관련된 인식을 했더니 12.7%가
나는 외롭다. 코로나 시기 때 좀 더 높았다가 조금 감소는 했지만 외롭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12.7%나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 1명이 넘는다.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외로움 부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 기관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다. 현재 사회가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인간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있다. 그래서 1인 세대도 증가하고 있고 나의 고민이나 어떤 사회적 삶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과 이런 거 더불어 관계가 훼손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아진 첫 직장의 문턱. 그러니까 처음에 취업을 하는데 소요 기간이 이제 25년도 연구 결과 평균 11.3개월. 2015년에는 10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건 예상외인 것 같아요. 고졸 이하는 16.5개월로 더 소요 기간이 길었다. 근데 보통은 뭐 이런 직업계고 학생들이 바로 취직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고졸 이하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16개월로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조차도 1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식 실업률은 5.9%밖에 안 되는데 체감 실업률은 15.6%라는 거예요. 이 실업률에 이 함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근로자도 취업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실업자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5.6%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본인의 기대나 그런 거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특히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15.6%도 무척 높게 보이지만 실제는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규직이 근데 이런 시간당 인건비를 봤을 때 한 격차가 3,000원에서 3,800원 정도였는데 24년도에는 무려 7,000원 이상 7,180원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무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9배로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순히 그 시간당 임금 격차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직 취직하는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예전에 이런 비정규직 직원이 어떤 복지 지원을 요구를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가 당한다거나 이런 어떤 상당히 이제 그런 불평등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부채 아주 큰 부채 정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의 연소득의 1.7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청년 가구의 부채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덤적 격차도 발생하고 삶의 질이나 정서적 위기까지 함께 연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학교 학비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해요. 약간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빚이 많이 생기는 악순환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거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수도권에 혹은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거, 집의 그 렌탈, 임대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힘든 사회 구조 시스템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년들한테는 경제적 압박으로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상 가장 고학력 세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성취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층 25세에서 34대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아마 대학교 이수율이 OECD 평균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10명 중 7명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했다. 무려 70%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은 78.5%, 남성은 74.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엘리트 교육을 했는데 실제 일자리는 미스매칭이 된다. 우리 사회 구조가 이제 사실은 공장을 해외에 많이 이전한다거나 금융이라든가 혹은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화가 가능한 뭐 반도체라든가 첨단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더욱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조차도 위기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 일반적인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커졌구나. 그래서 근데 대학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너무 많은 그 사회의 실제 구조와는 왜곡되어 있는 대학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바뀌고 이런 대학이 산학과 연계가 돼서 일자리를 확보한 그런 학과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외국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회적 불안이 커진 이유가 공장들을 다 해외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빅테크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없고 소수가 어떤 이득을 다 흡수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지금 미국의 이런 경제 위기나 정치 불안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내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공장도 유치하고 인력들이 한국에서 선순환돼야 된다. 소비와 취업과 또 소비가 다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해외로 빠지고 이런다는 건 상당히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 커리큘럼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냥 단순 물론 대학의 기능이 취업만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연구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삶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취의 역설입니다. 높은 스펙은 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는 기대만큼의 일자리나 소득 만족도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겪는 성취와 보상 간의 불일치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무려 70%입니다. 하지만 주관적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36%, 소득 만족도 27.7%, 소비생활 만족도 25.5%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적 자원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3명만 본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 우리 일자리나 사회 현실과 대학과 미스매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의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이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계속 키우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더불어 대학 교육도 좀 이번에 이런 대학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혁신의 기회다. 특성화도 하고 뭔가 기존의 그 일반적인 종합대 형태가 아니라 뭔가 특성화되고 이런 산업체와 정말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그 경쟁력을 실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학 커리큘럼이 좀 짜여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눈여겨보는 게 소비 생활이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이고 나이가 있음에도 빡빡하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소비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거는 SNS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비싼 물건들을 유튜브라든가 SNS에는 막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사용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박탈감 많이 느끼는데
이런 소비 생활, 이제 젊은 층들이 실제 그런 접하는 물건들과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의 차이가 있다 보니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균형을 찾자. 그래서 워라밸에 대한 인식인데 이 청년층은 여가 시간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이 이제 과거에 2016년 3.6시간에서 2024에는 4.3시간이다. 그 20대에는 일이나 학업과 여가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016년에 39.5%에서 2023년 46.7%로 늘어나고 있다. 되게 재미있는 흥미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토리 세대, 득도 세대라고 해서 뭔가 균형 있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델이 되게 젊은 세대에서 유행을 했고 과도하게 막 뭐 소진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그런 득도한 것처럼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이 첫 번째로 술을 적게 마신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일찍 잔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그냥 욕망의 화신처럼 무리해서 일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거에서 약간은 개인의 삶의 평화라든가 좀 여유로운 삶, 이런 좀 안정적인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도 이걸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그런 것들을 조금 균형을 찾아가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2025 청소년 그 청년 세대의 삶의 질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성취의 역설, 그리고 내면의 위기가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내면의 위기도 겪고 또 이렇게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지만 진로가 불안하고 경쟁은 심해지고 그러면서 또 내면의 위기가 오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서로 악순환에 좀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근데 이렇게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나를 행복해 하는 건 뭐냐? 여행, 운동, 여유, 건강, 가족, 휴식, 새로운 친구, 자존감, 소통.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여행이라는 게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즐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여행이라는 건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뭔가 좀 발전시키고 내적인 충족감을 세울 수도 있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나만의 그 행복을 좀 추구해 보겠다. 그다음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뭐냐? 스트레스, 사람, 질병, 걱정, 범죄, 건강. 이 중에 저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글씨가 크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경쟁에 너무 지쳐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서툴다. 관계 맺으면서 삐그덕거리는 거를 힘들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족이라는 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내가 계속 격리하면서 계속 압박감을 느꼈고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범죄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흉악 범죄들을 실시간으로 뉴스로 보고 그게 되게 부풀려져서 커뮤니티로 접하다 보니 어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리고 또 여기 마찬가지 질병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누군가 나를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돈이라는 게 양쪽 행복과 불행 모두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했고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관계, 가족과 사람, 그리고 내면의 상태, 휴식과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정책 보고서들이 마지막 결론이 이제 항상 비슷해요. 범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
그 청년의 이 삶의 어려움이 이제 경제나 정서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돼 있는데 범부처가 함께 하자라고 보면은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저출생 대책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 있던 분들은 다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존 사업들을 엮어가지고 관련 예산을 있는 것처럼 쫙 모아요. 그럼 몇 조를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 목적이 다 있는데 그게 저출생에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저출생 예산으로 중첩돼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출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육청에 보면 행정기관에 보면 예를 들면 성인지 대책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 중에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쫙 모아요. 그리고 나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묶어서 어? 큰 예산이 어떤 그런 예산 실제 그 목표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저출생 대책에서 꼭 말하고 싶은 거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라. 그게 저출생을 위한 단일 목표로 세워진 그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저출생이라고 이름을 둔갑시켜서 그냥 숫자로만 보고서에 있는 그 예산 아니냐. 실제로 저출생 예산 충분히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했냐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배분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핀셋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커스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청년들한테 저도 이제 예전에 브런치에 제가 이 글을 썼어요. 이 학생들한테 너무 이상적인 교육을 한다.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경쟁만 이기면 다 해결될 것처럼 잘못되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사회에 나오면 사회가 너무 냉혹한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실제 너무 냉정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과 현실의 이상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 지표 중에도 뭐 일자리 같은 거 실제 청년 고용률이라는 게 일자리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지표들에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실제 기준을 잘 세워서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모 세대가 가장 잘 알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겠냐고요. 청년이 부모가 되면 왜 부모를 되는 걸 거부하겠냐고요.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거처럼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도 낳고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은 희망보다는 뭔가 걱정이 되는 그런 요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되게 의미 있는 그래도 청년들의 삶의 질 연구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실제 교육과 사회와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서 위기, 우리 청년들이 고립감이나 번아웃을 느낀다. 정말 내가 선택해서 하면 번아웃이 안 와요. 저도 지금 한밤중에 이거 찍고 있거든요. 주말에. 근데 내가 좋아서 하니까 이게 번아웃이 안 오는데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참고 경쟁을 이기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기회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겨둘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것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그럼 많은 세금을 걷어서 실제 직접적인 대상한테 투입을 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투입이 된다거나 둔갑해서는 안 된다.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면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달라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